자, 1부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조경상 팀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원래 뭐 딴 얘기도 하고 싶고 한데 네. 워낙 크레딧 스위스가 이거 어떻게 된 상황이에요? 크레딧 스위스가? 원래 크레딧 스위스 하면은 한 5대 투자은행 정도에 들어갔던 네. 걸 우리가 익숙하죠. 네. 익숙하고 그리고 스위스라는 국가의 금융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래도 2위 은행이었으니까 원래는 1위였는데 네네. 2위 은행이니까 굉장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한 2, 3년 전부터 이제 속된 말로 표현하면 상태가 좀 안 좋아지기 시작했었고요. 네. 그 이후부터 이 은행은 이제 자금난이 좀 상당히 좀 있었었고 그러면 왜 그러면 상태가 안 좋았냐라고 네. 하면은 2,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던 우리 거예요? 아케고스 펀드라고 해서 그 아케고스 캐피털이라고 해서 그 빌 황이라는 네, 분 얘기 기억나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네. 엔비디아의 젠슨 황이 아니고 빌 황, 네. 한국계. 네. 네. 그 이제 레버리지를 일으켜서 네. 이제 투자를 하는 형태의 네. 이제 행위를 하고 있었죠. 그럼 여기에 투자은행들이 이제 지분을 같이 좀 태워준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뭐 우리가 잘 골드만삭스도 있었고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도 거기 들어갔었고 그 다음에 노무라도 있었고요. 제가 예전에 이거 한번 정리했었는데 갑자기 이게 얘기가 나오니까 네네. 저도 기억이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가물가물하지만 네. 그때 당시에서 손실 규모가 얼마인지 추정이 좀 잘 안 됐습니다. 네네. 왜냐하면 이게 우리 흔히 아시겠지만 파생 상품 레버리지 쓴 거와 똑같은 거기 때문에 뭐 특정 종목에서 한 30% 이상 하락을 하다 보니까 마진콜이라는 게 일어났거든요. 야, 너 지금 가지고 담보 잡아놓은 주식 가지고는 네. 이 자산 다 못 메꾸니까 이제 돈을 내놔라. 네. 라고 해서 못 내놓겠는데 해서 뻥 하고 터졌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럼 이렇게 손실이 나면은 거기 주주로 참여했던 지분을 네. 태웠던 이제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 은행들인 거죠. 이제 거기 손실에 대한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때 당시에 뭐 설왕설래 얘기가 많이 있지만 그때 크레딧 스위스가 한 7조 원 정도 아마 7, 8조 원 정도 손실을 봤을 거고요. 네네. 노무라가 한 3조 원 정도 손실을 봤을 거고 골드만삭스는 어떤 것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네네. 참여를 했다가 나 좀 뺄래라고 해서 이걸 좀 회피를 했고 JP 모건이나 모건 스탠리가 한 1조 원에서 2조 원 정도 손실을 좀 봤던 네네. 상당히 영향력이 좀 있었던 이벤트였습니다. 이 정도의 사태가 한 번씩 터지고 난다라고 하면 우리 예전에 리먼 때로 돌아가 보시면 네네. 기억해 보시겠지만 투자은행이 어떤 예를 들어서 뭐 신용을 가지고 거래를 하다 문제가 생겼다거나 아니면 이번처럼 뭔가 네. 지분을 굉장히 크게 베팅을 해서 손실이 생겼다라고 했을 때는 그 은행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많이 떨어진다라는 건 네네. 누구나 아실 거예요. 네. 뭐 우리가 주거래 은행으로 이용하고 있는 은행이 있었는데 여기가 예를 들어서 뭐 좀 좋은 데다 투자한다라고 했다가 투자 손실을 봤다라고 하면 우린 당연히 돈을 빼겠죠. 그렇죠. 똑같은 현상이 이 크레딧 스위스에서도 일어났었고요. 네. 그리고 작년에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좀 메꾸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실리콘밸리 은행과 비슷한 거예요. 은행들은 자기 고객들의 돈을 받으면 네. 대출을 주거나 대출이 안 나가는 돈이 있으면 채권이든 주식이든 운용을 하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인플레이션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채권 쪽에서도 평가 손실이 나죠. 그럼 회계적으로 보면은 네. 고객들한테 대출을 해줘서 대출 이자라고 돈은 받아갖고 네네. 분명히 수익 활동을 했는데 회계 장부상 보면 채권의 가격이 떨어져 있으니까 네. 평가적으로 보면 손실이 나 있기 때문에 네네. 은행은 돈 번 게 아니야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건데 그럼 손실이 났기 때문에 은행은 이 돈을 아무렇게도 가용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돈줄이 꽉 막히는 겁니다. 은행의 네. 경우에도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탈출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방법이 좀 괜찮다라고 적정 가격을 좀 먹일 수 있을 만한 사업부들을 매각하는 방법들을 좀 검토를 했던 기사가 작년 중반에서 하반기에 굉장히 많았었고요. 그러니까 크레딧 스위스가 지금까지 얘기만 보면 크레딧 스위스가 그 투자 사태로 인해서 좀 손실이 컸었고 네. 그것 때문에 이거 좀 탈피해보고자 사업부 매각을 하려고 했었는데 네. 그 다음에 가격이 좀 잘 안 맞았던가 아니면은 거래 상대방이 적정한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다 보니까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있던 상황에서 그 사우디 국립은행이라고 하나요? 이 은행에서 너네가 증자를 하면 내가 한 10% 정도 지분은 태워서 네. 일단은 급한 불을 꺼줄게 라고 해서
이제 10% 정도 지분 참여를 해줘서 유동성 공급이 되면서 일단락되면서 넘어갔던 상황이었고 그러면 크레딧 스위스의 지금 10%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사우디의 국영은행이네요. 사우디 국립은행이라는 네네. 은행인 은행. 거고 이번에도 또 이제 어제도 사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게 이슈가 좀 하나 있었어요. 그동안 재무제표에 대해서 신뢰성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좀 오락가락 하다가 네. 결론은 뭐 이제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아서 그동안의 현금 흐름표나 재무제표 상에는 문제가 없다라는 부분으로 해명을 하면서 넘어갔었는데 네네. 오늘 저녁에 다시 이제 뭔가 유동성에 대한 부분은 있었겠죠. 분명히 네. 지금 왜냐하면 이런 그 미국에 있는 이런 작은 은행들도 이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네. 그럼 크레딧 스위스 같은 경우도 이런 국면이 좀 뭔가 좀 유동성 면에서 뭔가 있었을 겁니다. 압박은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런 상황에서 이제 난 작년에 지분 투자를 했고 네. 더 넣기는 어렵다라는 멘트를 했는데 사우디가 네, 사실 그 내용을 좀 읽어보면 뒤에 단서가 있어요. 이 사우디 국립은행의 규정 때문인 건지 네네. 아니면 세계 은행들의 규정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 10%를 초과할 수는 없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우리는 투자를 못한다라는 이제 그게 기사화되면서요. 네. 유럽에 있는 주요 투자은행들의 주가가 급락을 한 겁니다. 뭐 순서대로 보면은 뭐 프랑스에 있는 소시에테 제네랄이라든지 BNP 파리바라든지 여기가 한 10% 네네. 정도 하락했고 네.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죠. 주식하시는 분들 많이 아실 거예요. 그 선물 매도나 네. 풋옵션이나 이걸로 네.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상당한 활약을 했던 도이체방크라든지 네네. 이런 데가 한 7에서 8% 정도 하락하고 있고 UBS가 한 7% 정도 하락하고 있고 HSBC 아까 잠깐 얘기 나왔는데 HSBC가 네네.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사건하고 실리콘밸리 은행 사건하고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얘네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다라기보다는 이런 시대가 맞는 거죠. 시대가. 네네. 왜냐하면 금리를 워낙 많이 올리다 보니까 네. 뭐 가지고 있던 증권이나 자산의 가격이 현저하게 떨어져 네네. 버리는 현상이 나오죠. 제가 기차를 타고 오면서 네. 오늘 간밤에 아까 오면서 보니까 뭐 독일 국채 같은 경우가 뭐 이제 하락폭이 네네. 금리 하락이 한 8% 이상씩 하락하는 걸 보면서 네. 야 그러면은 대부분의 은행들이 네. 국채를 갖고 있을 텐데 네. 이 정도로 하락을 했으면 가격 상승이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했을 테니까 재무제표가 상당히 좀 좋아지지 않을까 하고서 네. 봤거든요. 네. 2년 전에는 네. 거의 0%대였던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는 거죠. 그렇죠, 의미가, 그렇죠. 네. 그러면은 이런 금리 인상을 어쩔 수 없이 하고 있었던 이 환경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보면은 이게 어떤 공통적인 현상으로는 볼 수는 있겠지만 네, 네. 얘가 원인이 됐고 얘가 원인이 됐다라고 보기에는 아직은 그런 이벤트나 이런 것들은 저희한테 기사화돼서 나온 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네요. 그러니까 채권을 많이 들고 있었던 은행들 입장에서는 와, 야 이번에 금리가 많이 떨어져서 채권 가격 좀 올랐어. 하지만 우리의 주식 계좌, 야 70% 올랐는데 야 빠진 게 90%야. 이런 상황이니까 저의 테슬라 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은행들이 지금 높은 고금리 상황에서 전 세계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네, 거네요. 네, 맞습니다. 직접 뭐 우리가 걱정하는 거는 그거잖아요. 전이 네. 효과라고 보긴 좀 어려운데 고금리 현상은 누구나 똑같이 경험하고 있다 보니까 전 세계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런 현상이 네. 좀 나타나고 있다. 그 와중에 이제 규모가 작았거나 네네. 또는 취약했거나 상태가 좀 안 좋았거나 네. 이런 부분들은 어차피 이렇게 좀 금리를 워낙 많이 올리긴 했잖아요. 네네. 그럼 이렇게 압박스러운 상황이라고 그러면은 어딘가가 이제 문제가 나올 수는 있겠죠. 근데 안 나왔으면 했지만 이미 나온 상황인데 이걸 굳이 다른 곳에서 원인을 찾기보다는 이 고금리 환경 안에서 네네. 그리고 나서 그 전에 그러면 이 은행이 그동안 영업 활동이나 이런 것들 했던 것들을 봤을 때 네. 좀 돈을 못 벌었죠. 오히려 까먹기만 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서 좀 약점이 많이 노출돼서 이렇게 이슈가 됐고 이러한 현상들이 오늘 좀 나타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유럽은 사실 물가 수준만 놓고 보면 미국보다도 훨씬 더 높은 상태잖아요. 여전히 한 8% 이 정도 네. 되나요? 그러면 유럽에서도 지금
좀 난감한 상태겠네요. 아무래도 좀 이 지금 크레딧 스위스를 가지고 네. 어떻게 해야 될지 분명히 네. 유로존 국가는 아니지만 네. 스위스가 얘기는 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이 뭐 글로벌 은행이기 때문에 네. 이게 뭐 스위스에 있다라고 스위스 국적의 은행이라고 해서 유럽하고 무관한 것도 아니고 그쵸. 그렇기 때문에 뭐 그 아마 지나가면서 기사를 봤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 마련이나 이러한 얘기는 좀 오고 갈 것 같은 네네. 기사는 좀 보면서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와, 일단 그 크레딧 스위스의 어제도 저희가 그 심층 인터뷰 시간에서 크레딧 스위스의 CDS, 그러니까 CDS 프리미엄, 그러니까 크레딧 디폴트 스와프 네. 프리미엄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바로 이게 또 뉴스가 터졌는데 여기에 대한 설명을 준비도 안 되셨는데 너무나도 잘 해 주셨습니다. 어저께는 네. 아까 말씀드린 어저께 그 CDS가 올라갔던 부분은 네. 그 재무제표와 관련된 이슈가 있었고 그렇죠. 이들이 이제 사업 보고서를 네, 2년치에 대해서 제때 내질 못했었죠. 지연 제출했던 것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현금 흐름표에 대해서 수정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 부분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중대한 약점이 있을 것 같다라고만 표현이 되어 있고요. 네네. 어떠한 내용인지는 상세하게 기술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몇 시간 좀 지난 뒤에 이제 그 회계법인을 통해서 네네. 그 동안에 있었던 재무제표에 대해서는 뭐 깔끔하다, 클리어하다라고 해서 일단락은 됐었어요. 되고 넘어갔었는데 오늘 또 이게 터졌다라는 게 그러면 사실 지금 고금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조금 더 얼마나 높일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만 네. 조금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상태잖아요. 그럼 이런 뉴스들은 좀 간간히 또 나올 수도 있는 거네요, 계속. 뭐 취약한 은행이 있었다라고 하면 또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런데 개인적으로 보기에 네네.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예전에 우리 리먼 브러더스 사태가 터졌을 때, 그러니까 네. 글로벌 금융위기 때 저는 그때 제가 신입사원이었고 그리고 그 시기를 겪었고 네. 그리고 그때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좀 지나가는 잔상들이 좀 있거든요. 네네. 그때 유럽에 있는 은행들, 투자은행들도 상당히 힘들었던 시기를 보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미국에 있는 투자은행들은 말할 것도 없었고요. 사실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들이었고요. 얘네들이 만들었던 헤지펀드나 펀드들 있잖아요. 네네. 투자은행에서 만들었던 것들이 뭐 환매 자금, 환매 정지를 건다던가 이러한 것들이 너무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났었던 부분들이 있었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유로존 내에서도 거기에 대한 테스트를 상당히 좀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하고 있고 그리고 뭐 그런 일이 있은 다음에 뭐 소시에테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네. 회사 자금을 가지고 투자하는 계정이 있겠죠. 네. 투자 손실을 냈던 부분이나 뭐 비리나 뭐 아무튼 모니터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일정한 규모 이상이라고 하면은 강도가 있고요. 네네. 그 다음에 이제 SVB 가지고도 말씀을 드려보면 미국의 작년에 그 일정 규모의 이제 자본금이 되고 있는 은행들은 스트레스 테스트를 다 받았어요. 네네. 다만 이제 전제가 경기 침체에다가 포인트를 두고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한 게 좀 다르긴 하고요. 네네.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은행들은 사실 스트레스 테스트 대상이 아닌 은행들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대충 미국의 스트레스 테스트 기준을 좀 말씀드리면 자본금이 1,000억 달러인가요? 이렇게 돼서 네네. 그 이상 세 개 정도의 부류로 나누고 맨 마지막에 좀 작은 부분 있잖아요. 네네. 그 세 개 중에 최하위는 2년에 한 번씩 테스트를 받고 나머지는 매년 테스트를 받는 걸로 제가 한국은행에서 네네. 올려놓은 자료를 좀 확인을 했었거든요. 네네. 주말에. 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뭐 다들 뭐 이게 다른 대형 은행으로는 번지지 않을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저도 그러한 근거들을 통해서 조금 본다라고 하면은 대형 투자 은행으로 번지거나 하는 부분들은 네. 상당히 가능성은 좀 적을 것 같고 다만 우후죽순처럼 작은 것들이 이렇게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국가가 전액 다 보장할 수 없거든요. 네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기서 금리 인상하는 걸 멈춘다? 그렇게 가게 됐을 경우에는 네. 인플레이션이라는 걸 못 잡는 그렇죠. 거고 중앙은행이 해야 되는 일을 놓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현상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금리 인상을 멈출 수는 있다 하더라도 금리 인하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요. 이게 또 유럽까지 터져버리다 보니까 글쎄 모르겠어요. 되게 좀 저는 불안감이 좀 컸거든요. 사실 2008년에 저는 다른 회사에 있었어요. 아예 뭐 금융과 상관없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이런 안 좋은 일이 터졌을 땐 그때는 뭐 사회 초년생이니까 펀드도 없었고 그래서 그냥 그때는 안 하길 잘했다. 막 이런 생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랬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와 이게 와 너무나도 크게 좀 다가와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네. 원래 이게 준비된 내용은 아니었었는데 네. 그게 준비되지 않은 내용을 이렇게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부정확한 부분이 있더라도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렇게 빨리 저희가 최초일 걸요 국내에서 아마 저희가 방송 사상 크레딧 스위스 이렇게 짚은 거는 아마도 국내 최초가 아닐까 싶어요.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원래 준비된 내용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우선 이제 간밤에 시장에서 좀 나타났던 현상, 그게 네. 이제 오늘은 어제와 반대로 지금 약간 프리마켓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데, 네. 그걸 조금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가 요새 계속 채권 얘기를 채권 금리 얘기를 가지고 얘기를 많이 풀어드리고 있었잖아요. 네. 어제 간밤이나 지금도 그게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원래 지난주까지 상반기까지 지난주 전반까지 네. 국채 금리가 올랐던 거는 빅스텝 가능성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후반으로 가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아니면 시그니처 뱅크 파산이라든지 그러니까 네. 규모가 작은 은행들이 불편하다라고 하니까 주식을 팔고 안전자산인 국채로 네. 투자 자금이 옮겨갔죠. 그러다 네. 보니까 국채 채권들의 금리가 상당히 크게 하락을 했던 부분이 있었고요.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런 일이 터지고 나니까 연준이 금리를 동결하지 않겠냐 내지는 인하할 수도 있다라는 거에 대한 베팅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위험 자산을 팔고 안전 자산에 베팅을 한 것 같은 분위기가 이어졌었거든요. 네네. 그 흐름이 어제까지 되게 월요일까지도 강하게 이어졌었고 어제도 잠깐 좀 보였었고 이런 움직임들이. 근데 밤에 미국 주식 시장을 봤으면 네네. 이랬어요. 국채 금리는 1개월하고 3개월물 빼고는 네. 다 상승했어요. 아. 근데 주식은 올라갔습니다. 네. 즉 단기에 이익 실현을 하고 위험 자산으로 시프트가 된 거였거든요. 네네. 근데 소비자 물가 지수도 봤을 때는 그렇게 충격적이거나 한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희망을 좀 볼 수는 있었다고 네. 저는 해석이 됐거든요. 네네.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 향후 이제 연준이 통화 정책을 쓰는 부분이 은행 상황도 있고 네. 지금 CPI도 보니까 네. 그게 괜찮은 것 같고 너무 빡빡하게 가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좀 적극적인 자산으로 시프트를 할까 하는 움직임이 채권 시장에서 나타났었죠. 네네. 그런데 지금 이제 프리마켓 딱 보니까 그렇죠. 또 크레딧 스위스 이슈가 나오면서 또 반대 흐름으로 네네. 가고 있는데 지금 최근에는 매크로의 움직임은 이 채권 금리에서 다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네네. 투자자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조금 고려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제가 한번 3프로TV 방송에서 빅스 지수 얘기를 한번 네네. 드렸고요. 오늘 25를 넘어갔어요. 네. 아까 25를 넘어갔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크레딧 스위스는 미국에서 지금 터져 나왔던 은행들보다는 그래도 사이즈가 크거든요. 자산 규모로 치면 예전에 리먼의 2배 정도는 될 거라는 추정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러면 리먼 때보다 크다라고 또 받아들이실 수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건 아니고요. 네네. 왜냐하면 골드만삭스는 그러면 훨씬 더 많은 자산이 커졌기 때문에 네네. 이 영향은 그러니까 옛날 기준으로 갔으면 2배였다고 그러면 네네. 엄청난 규모였겠지만 지금은 이 은행의 자산들이 모두 다 많이 불어난 다 같이 커진 상황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리먼의 2배다 하더라도 그 영향력은 잘 모른다. 다만 우리가 옛날 리먼 때처럼 될 거라고 생각하는 정도까지는 아닐 가능성이 좀 그런 규모들을 봤을 때도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상황들 때문에 금리를 좀 이렇게 면밀히 좀 보시는 게 투자하시는데 네. 좀 도움이 되는 그러니까 상황 같아요. 금리를 보긴 보는데, 그러니까 뭘 봐야 되는 거예요? 뭘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패턴을 많이 봅니다. 저는 패턴. 네. 그러니까 뭐 방향성이라든지 그 다음에 다 기간이 나눠져 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 기간별로 또 방향성이 달라지는 경우도 나와요. 뭐 예를 들면 3년물까지는 하락했고 네네. 그 위에 거는 올라가고
그리고 그러면서 주식시장이 어떻게 움직였는지하고 조합을 해보면 네네. 이런 변화 때문에 뭐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에 어떤 선택이 오고 갔나 하는 건데 이게 다른 시장에선 맞지는 않을 거고요. 지금 시장의 이슈가 네. 연준이 통화 정책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라는 네. 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반영하는 게 채권 금리이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좀 지금 상황에서는 볼 수 있는 지표일 거고요. 네. 채권 금리 지표를 가지고 2021년도를 봤다 그러면 다 바보가 된 거죠. 네, 그쵸, 그쵸. 채권 투자에서는 재미를 못 봤을 거니까.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좀 민감하기 때문에 채권 금리를 가지고 좀 보시는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 이제 투자를 하고는 싶은데 아직 안 하고 계셨던 분들은 그러면 채권 금리가 어떤 식으로 움직였을 때 요 정도 되면은 좀 안정됐다라고 하면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리에 무엇을 봐야 되는지를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뭐 10년 그러니까 인버전 그러니까 뭐죠? 금리의 역전. 네. 금리 역전이 좀 완화되면 뭐 이렇게 좀 안심할 수 있다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까지 증권사 다니면서 봤던 것들 중에 네. 가장 이제 투자를 안 하셨던 분들은요, 투자를 하는 건요, 어떤 위기 상황이 없을 때 하셔야 돼요. 네네. 네. 그러니까 앞으로 쭉 추세가 네. 강하게 상승의 방향, 우상향으로 가는 시기에서 하셔야 되는데 그랬던 기억들을 좀 더듬어 보면 이랬었습니다. 국채가 그러니까 가격이 좋아지고 즉 금리가 내려가면서 네네. 수익률이 좋아지고 네. 보유자의 수익률이 좋아지고 그 다음에 일정 기간 텀이 지난 다음에 회사채 돌아오고 그러면서 주식이 같이 올라가는 네네. 그런 모든 금융 여건이 아, 이거는 경기도 좋고 네. 금융시장 상황도 상당히 건전한 거다라고 보는 방향이거든요. 밸런스가 있게 움직이잖아요. 네네. 그럼 이럴 때는 뭐 장단기 금리차 같은 경우는 다 정상화되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투자를 하시는 게 제일 네. 좋으신 거고 3프로 TV에서는 제가 보면은 이제 어느 정도 투자의 경험이나 난리지가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이 금리가 시장의 심리를 보고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유의하시는 게 어떨까 아니면 이런 부분들을 좀 그러니까 딱 보시면 아시겠잖아요. 이 채권의 움직임이 지금 네네. 다 시장을 왔다 갔다 하고 그쵸, 있잖아요. 그쵸. 채권 네. 수익률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참조하시는 게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혹시 뭐 좀 추가적으로 해주실 말씀 있으세요? 저희가 어제 뭐 브리핑을 하긴 했었는데. 크레딧 스위스 얘기하다가 좀 시간을 많이 가서 간략하게만 자료 네네. 보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제가 지난번에도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기사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주요 지표 나오면 월스트리트 저널 들어가시면 마켓이나 이코노미 들어가시면 딱 깔끔하게 정리가 네네. 돼서 나오는데요. 여전히 이번에도 여기 보시면 코어 서비스 물가가 강하게 계속 상승을 했었고요. 네. 그나마 좀 개인적으로 만족스러운 거는 2022년도 상반기에서 하반기 넘어가는 상황에서 코어 서비스의 이 상승폭의 기울기가 상당히 가팔랐었는데 옆으로 조금 약간 누워서 가고 있는 부분들, 그러니까 항상 연준에서 말하는 네네. 빨리 안 떨어진다, 완만하다 이 표현대로는 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그 근원 CPI, 그러니까 코어 CPI를 구성하는 것들 중에서 상품, 그러니까 네. 재화와 관련된 것들은 꾸준하게 물가가 하락하고 있는데 이런 게 예를 들면 의류 네. 이번에 올랐지만 네. 의류나 중고차 이런 것들 있잖아요. 네. 이런 물건과 관련된 가격들은 지속해서 하락하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런 부분들은 여기 완만하게 좀 움직였다는 부분들은 월간으로 보면은 코어 CPI가 올랐다 하더라도 네네. 완만하게 움직인다는 부분들을 확인했기 때문에 거기서 만족을 해야 될 것 같고요. 요거 재밌는 거 요거 하나 좀 해석을 좀 해드려 볼게요. 네. 인플레이션에 대한 기여도입니다. 이것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나온 거고요. 이 연한 핑크색이 기타 코어 물가예요. 기타 코어. 네. 그러니까 서비스가 아닌 것들. 네. 네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기가 핵심 이제 쉘터라든지 에너지 서비스라든지 서비스와 관련된 거 헬스케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고 네네. 노란색이 에너지고요. 이 회색 음영이 음식인데요. 에너지를 보면 직관적으로 그림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에너지는 이렇게 옛날처럼 네. 유가가 떨어지면서 마이너스가 나오겠죠. 왜 네. 마이너스가 나오냐면 여기 기여도가 이미 적은 상황이고요. 네.
작년 초에서부터 유가가 급등하면서 물가를 먼저 끌어올렸었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얘는 이제 유가가 더 떨어져 있기 때문에 기여도가 거의 확 없어질 겁니다. 그래서 에너지와 관련된 인플레이션은 아마 마이너스로 이제 계산되는 요소로 계속 가겠죠. 이렇게 보면 직관적으로 설명이 되시죠. 네네. 그 다음에 이 기타 코어를 보시면요. 얘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한 바퀴를 돈 거예요. 그러면 뭐 작년보다 1% 이상 높아졌다, 네. 뭐 10% 이상 높아졌다 하는 현상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히 떨어질 거다라는 네.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그러면 어느 정도 잡힌 거라고 네네. 보시면 기타 되고요. 코어도 잡혔고. 네. 바로 이제 핵심 서비스, 이 서비스와 관련된 물가가 안 떨어진다라고 하는데요. 네. 얘네들은 상반기 내에는 우리가 기대하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기 기여도 폭을 보시면 이제 얘네들의 비중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네네. 작년 초로 가시면 얘네들은 비중이 적었었거든요. 그러네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비중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얘네들은 소폭씩은 증가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현상인 거고, 다만 이제 하반기 들어가면 비중이 커지거든요. 네네. 그때 가서는 아까 에너지 말씀드린 거나 기타 코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이 연간으로 보는 변화치가 줄어들거나 하향할 수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주요 뭐 경제학자들이나 아니 연준 위원들이 부동산은 하반기 정도 가야지 떨어진다라고 하는 게 그때부터 그래서. 인플레이션의 기여도가 좀 많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네네. 그랬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가 애널리스트들이나 직원들이 분석할 때는 뭐 진로우에서 있는 임대료하고 부동산 가격하고 이 시차가 뭐 얼마가 걸리고 네네. 있는데 그냥 직관적으로만 설명을 드려도 이렇게만 보셔도 아 지금은 올라도 어쩔 수 없구나 네네. 라고 보시는 게 좀 나을 것 같고요. 이번에 실질 임금이 이제 감소한 게 나타났어요. 그럼 결국에는 서비스 인플레이션에 영향을 주는 임금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은 네. 서서히 조금 줄어드는 부분들을 확인할 수 있어서 이번에 CPI는 비교적 괜찮은 수준이었고요. 오늘이다 나오는 생산자 물가도 네네. 한번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괜찮은 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생산자 물가도 나왔나 봐요, 지금. 오. 나왔네요. 생산자 물가도 마이너스 나왔네요. 얼마 나왔죠? 마이너스 0.1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1. 그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와우. 그래도 뭐 오늘은 다른 이벤트가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좋은 지표가 나와도 이벤트가 악재가 있을 경우 시장은 좀 부정적으로 반응할 가능성이 있어서 네. 제가 한번 지금 움직임도 한번 볼까요? 아니 별 변화 없네요. 생산자 물가 지수가 긍정적으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그 유럽의 그 은행 사태가 훨씬 더 시장에 좀 크게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크게 뭐 달라지지 않았어요. 네. 근원 SM. 생산자 물가 지수는 네. 4.4가 나왔네요. 그거는 어느 정도 나온 거예요? 예상치가 5.2%였습니다. 그럼 되게 잘 나온 거네요? 네, 많이 내렸죠. 아, 누차 제가 나와서 말씀드린 게 경기가 조금씩 완만하게 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네,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매크로가 지금 은행이 하나 네네. 터지긴 했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연준이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걱정을 안 해도 되는 게 한 그러네요. 가지고요. 네. 두 번째는 그러면 급하게 금리 인상을 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논리가 점점 줄어든다라고 네네. 하면은 은행들에 대한 문제도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그러네요. 네, 할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상당히 럭키한 케이스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어우, 네. 아이고. 결론이 확 좋아졌네. 네. 그러니까요. 맞네요. 그러니까 연준이 강력한 긴축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기 환경이 마련된다면 지금 은행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도 시간을 두고 좋아질 수 있는 것이니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수습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시간을 있다는 벌 수 있는 네. 거죠. 알겠습니다. 조경선 팀장님하고 더 하고 싶은데 뒤에 기다리시는 분 계셔서 네. 오늘은 여기까지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크레딧 스위스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고생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3프로TV가 전국 방방곡곡 숨어있는 주식 고수를 찾습니다. 내가 박근형 부장, 염승환 이사보다 시장을 더 잘 본다. 내가 이선엽 이사보다 종목 선정이 뛰어나다. 내가 박병창 이사보다 차트 분석 더 잘한다. 이렇게 자부하는 분들, 저 정프로에게 오십시오. 여러분의 실력을 마음껏 뽐낼 수 있도록 판을 깔아드리겠습니다. 전국 증권사 지점의 PB, 주식 브로커
펀드 매니저는 물론이고 전업 투자자, 슈퍼개미, 스몰개미, 기타 등등 이 시장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통찰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합니다. 숨은 고수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팔로우 미.